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제 24년도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25년도는 아주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상속세라는 것이랑 증여세랑 이거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간혹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상속세에 대한 내용도 증여세라는 이 단어를 좀 혼용해서 이제 우리한테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내는 세금인 거죠. 그래서 사망하시는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게 상속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강좌의 내용은 이제 상속세에 있다가 계산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계산 구조를 살펴보고 그 사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들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상속인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상속인이라는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수유자는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라든지 증여 계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피상속인이라는 사람은 사망자를 얘기해요. 피상속인은 사망자, 상속인은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을 이제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이 단어들도 이제 우리 고객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혼용해서 단어를 많이 써요. 상속인데 이제 증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증여인데 상속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피상속인을 상속인이라고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단어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상속인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 계산 구조를 여러분들께 보시면요. 자, 그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총 상속 재산부터 해서 뭐 비과세를 빼주고 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차감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자진 납부 세액까지 계산해내는 그 과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총상속재산이라고 있죠. 총상속재산. 이 총상속재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피상속인이 남겨놓으신 재산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 그 재산을 모두 우리는 총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총상속재산에는 본래 상속재산이 있고요. 우리가 세법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이제 과세가 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간주 상속재산이라는 것도 있고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피상속인 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재산, 그 재산은 본래 상속재산에 해당이 돼요. 본래 상속재산. 그분이 남겨놓으신 재산.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본래 남겨놓으신 그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를 한다. 라고 해서 간주 상속재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으로 추정을 하겠다. 추정. 그래서 추정 상속재산가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 세법상 총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본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본래 상속재산에는 그 상속, 그리고 유증, 그리고 사인 증여로 인해서 이제 주는 재산, 남겨놓으신 재산을 의미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법적인 용어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간주 상속재산이라는 거는 원래는 간주라는 말이 뭐죠? 간주? 간주는 의제하다라는 말이랑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간주라는 거는 본래는 상속재산이 아닌데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라는 게 이제 간주 상속재산입니다. 자, 이 간주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보험금이라는 게 있고요. 자, 신탁 재산이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있습니다.
자,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이나 이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의미를 합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원인이 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원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재산을 말을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보험금, 근데 그 보험금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계약자이시거나 또는 보험료를 납부하신 경우, 그러니까 피상속인께서 이제 보험의 계약자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보험을 이제 우리 보험금을 납부를 했을 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받게 되는 거, 사망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보험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서 이제 우리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자,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자, 상속 개시일 전에, 상속 개시일이 언제죠?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이라는 것은 상속이 개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일을 뜻합니다. 사망일. 그러니까 사망일 전에, 사망하기 전에 1년 이내에, 사망하기 전에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했다라던가,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재산을 인출하거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그리고 채무를 부담하다던가, 그런 경우가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 돈을 상속 재산으로 추정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선 첫 번째, 재산 처분을 볼까? 재산 처분? 자, 우리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매도했어요. 만약에 5억 주고 팔았다. 그러면은 그 5억 원이 팔렸으니까 5억 원이라는 돈이 있겠죠. 그럼 그 5억 원에 대해서 어디 갔냐?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에 5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누가 그걸 입증을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사용처를 입증해야 돼요. 그 5억 원 어디다 썼니? 사용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입증을 하지 못해요. 그 5억 원이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국세청에서는 그 5억 원을 누가 가져간다고 보냐면은, 이제 상속인들이 가져갔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보시면은 이제 이따 뒤에 가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상속 개시일 전에 1년 이내에 2억 이상인 경우로 2년 이내에 5억 이상인 경우에 사용처를, 그 돈이 어디다 썼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입증하지 못한 그 미입증 금액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비과세 등을 좀 살펴볼게요. 비과세. 이제 우리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됐다가 비과세로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전사자라든지 국가 등의 유증한 재산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 금량, 임야 등도 있고요. 자,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거는 뭐가 있냐? 이제 공익신탁에 출연한 재산이라던가 공익법인에 이제 우리가 출연한 재산들, 그런 재산들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자,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를 차감하고 난 다음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무엇을 빼주냐?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공제되는 거. 자, 공제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과금 빼주고 장례비 빼주고 채무를 차감해요. 먼저 공과금을 먼저 보시면요. 이 공과금은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망일 현재 납부 의무가 있는 조세나 공공요금 등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장례비는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최대 1,500만 원까지. 자, 그다음에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했던 채무를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갚았어야 되는 채무, 그 채무를 이제 여기서 차감을 해주는데, 이제 보증채무라든지 연대채무도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공제 금액을 빼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합산 징여재산, 이게 뭔가 또 더해줘요. 뭐를 또 더해주냐? 징여재산가액을 더해줍니다. 어떤 징여재산가액이냐면은 상속 개시, 사망일 전에 10년 내에
상속 사망일로부터 10년 전에 우리 상속인들한테 증여한 게 있는지, 그리고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10년 내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아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만약에 현금을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그 현금 증여했을 때 뭐를 냈겠어요? 수증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 받은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상속세를 또 내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미리 우리가 증여세를 이제 냈잖아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금을 받고 증여세에 대해 세금을 냈다면 냈던 그 증여세는 이따 상속세 계산할 때 뒤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세 가액에서 상속 공제라고 해서 무언가들을 이제 또 빼줘요. 이제 뭐를 빼주냐? 기초 공제, 그 다음에 기타 인적 공제, 그리고 일괄 공제, 그리고 배우자 공제와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차감을 해주고요. 그 다음 재해 손실 공제와 동거주택 상속 공제, 그리고 공제 종합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 한도. 그러니까 위에서 나와 있는 이 금액들, 기초공제부터 해가지고 쭉 얘네들 다 더했을 때 거기 있는 금액들을 전부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종합공제 한도라는 게 있어요. 한도 내의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자, 공제 한도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공제 한도는 상속세 과세 가액이 공제 한도래요. 상속세 과세 가액이 공제 한도다. 근데 이 한도를 줄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세, 그 과세 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래서 다 공제를 해봤더니 그게 10억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제로가 되는 건데 낼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 공제를 10억을 다 공제받으면. 근데 이 10억을 그대로 다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공제 한도를 줄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여기서 자, 제일 유명한 게 자, 여기 합산 대상 증여재산 과세표준이라는 거를 여기서 줄여줘요. 그래서 공제를 받을 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 한도가 줄어든다. 뭐가 있으면은 여기는 증여. 우리가 미리 이렇게 앞에 있었죠, 우리? 합산 증여재산이 있게 되면은 합산 증여재산 미리 상속인들한테 그러니까 10년 전에 미리 증여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합산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된 그 금액이 나중에 한도를 계산할 때 공제 한도에서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공제 한도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상속공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기초공제 2억 원이라는 것을 공제해 줍니다. 기초, 그냥 공제해 주는 거 2억 원. 그 다음에 기타 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가 있어요. 자녀공제, 자녀 수에 대해서 한 명당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고 하면은 미성년자 수에 이제 한 명당 1,000만 원씩 곱해주고요. 19살까지 자녀 연수를 또 곱해줘요. 연로자가 있다. 연로자가 있는 경우에 또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만약에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있다. 그럼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은 1인당 1,000만 원을 공제해주면서 또 뭐를 곱해주냐? 기대 여명 연수를 또 곱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괄공제라는 게 있어요. 일괄공제는 둘 중에 큰 금액을 공제를 해줘요. 자, 뭐랑 뭐를 비교하냐면은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의 기타 인적공제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랑 5억 원 둘 중에 큰 금액을 이제 일괄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이 배우자 공제예요. 배우자 공제. 자, 근데 배우자 공제를 우선 살펴볼게요. 배우자 공제는 자, 이 셋 중에 가장 적은 거를 공제를 해주겠대요. 여기 이렇게 식은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제 이건 법정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예요. 최소가 아니라 최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자 실제 상속재산,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금액이 이제 공제 대상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공제 한도라는 게 있어요. 공제 한도. 공제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제 한도 내의 금액만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은 금액,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셋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공제를 해주게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실제 상속한 재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뭐 100억, 2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공제받는 게 아니라 최대 30억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겠죠. 만약에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적은 금액이 공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배우자 공제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분할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형속세를 여러분 계산하실 때 상속인들이 계시잖아요. 뭐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다면 이 재산을 누가 어떻게 가져갈 거야? 그럼 분할 협의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것도 있죠. 이제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드러나는 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통장에 있는 돈이 그대로 다 우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공제를 해줄 건데 전액 다 공제해 주는 건 당연히 아니고 자, 2천만 원 이하의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순금융재산가액의 전액을 공제해 주고요. 만약에 그 금융재산가액의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자, 최대 이제 2억 원까지 공제가 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2천만 원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순금융재산을 얘기해요. 순금융재산. 순금융재산이라는 것은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손실이라는 것은 이제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멸실되거나 훼손되게 되는 경우 이제 공제되고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이제 피상속인이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같이 만약에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근데 이 상속인은 배우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은 이제 직계 비속을 보통 의미를 하겠죠. 자, 이렇게 상속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던, 동거를 하고 있던 이 주택에 대해서 그 동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상속주택을 이제 상속받게 되면은 그 주택 가격의 80%인데 6억 원을 한도로 해서 이제 공제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우리 세법에서는 항상 이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남겨놓으신 총 재산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제된 내용들을 다 공제를 해주고 난 다음이 과표인데 이 과표에서 이 세율을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까지는 10%,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50%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행 우리 법에서는 이 상속세 세율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과세 표준의 생각을 해보면은 과표가 1억 이하까지는 10%, 30억을 초과하면 50%인데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집값,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나만 내가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튼 현행 지금 세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 중에서 세대를 생략해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를 생략한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의 자녀인 아버지 뭐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직계 비속이 보통 상속인이 되는데 이 상속인한테 상속되는 게 아니라 그 상속인의 바로 밑에 자녀,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자녀, 손자가 되겠죠. 손자나 손녀. 그러니까 세대를 생략해서 만약에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은 할증이 되게 돼요. 할증. 그래서 할증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미성년자라고 했다. 우리가 대신해서 이렇게 상속인의 세대를 생략해서 받게 되는 그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게 되는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40%가 이제 할증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된 게 이제 산출세액이고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증여된 우리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그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낸 게 있다. 그러면은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해주고요. 그 다음에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차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단기 재상속공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상세 신고를 한번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당시엔 살아계셨다가 이제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바로 단기로 상속이 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세액 공제라 그래서 산출세액의 3%가 공제가 되죠. 여기까지 계산된 것을 자진납부세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진납부세액을 이제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요거 가지고 볼게요. 자, 사망일, 이때가 사망일이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 인출된 금액이 3억 원이에요. 1년 이내에 3억 원. 근데 2년 이내에 계산을 해봤더니 이건 4억 원. 2년 이내에는 5억이 안 되기 때문에 상속추정가액에 포함되진 않지만 뭐 때문에 걸리냐?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 예금 인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용도불명 예금 인출 금액이 3억 원인데 이 3억 원이 전부 다 상속재산가액에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20%는 차감을 해줘요. 그러면 나머지 80%만큼만 추정상속재산으로 이제 우리 과세가액에 포함돼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상속세 절세를 위한 이제 기본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어떤 예냐면요. 자, 상속인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이렇게 2명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 남겨놓으신 재산이 금융재산이랑 아파트랑 상가가 있다. 그 총 48억 원의 이제 재산을 많이 남겨놓았다. 근데 이때 우리가 채무공제액이라고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한 이제 대출이 있었나 봐요. 그 대출 8억 원이 있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냐?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예시인데요.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은 좀 더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많이 활용하는 예 중에 그냥 하나입니다. 자, 먼저 사전 증여를 활용을 하거나 이제 사전 처분을 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제 재산가액을 많이 줄여놓는 거죠. 사전에 정리를 해서. 자, 사전에 이제 증여를 한다. 그 다음에 사전에 처분을 한다. 그래서 1단계는 현재 이제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상속세를 계산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보유한 재산을 근거로 해서 향후 10년 후에 상속재산 평가액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3단계는 사전 증여나 이제 처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거다. 근데 우리 항상 10년 주기로 해야 돼요. 10년 주기. 왜냐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우리가 상속인한테 증여했다면 어차피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야 되겠죠. 그래야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갖고 올 거니까. 자,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 화면 여러분들 같이 보고 계시니까. 자, 상속재산 했더니 48억 원이래요. 여기서 아까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8억을 차감하게 되면은 자, 과세가액이 40억 원입니다. 여기서 일괄공제에서 공제들을 빼고 나면은 과표가 28억에 나오겠죠. 여기에 산출세율을 해주게 되면은 하면은 이제 9억 6천만 원이 산출세액으로 계산이 되게 돼요. 그 3% 공제를 하게 되면은 자진납부할 세금이 이제 9억 3천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48억 원이라는 재산을 남겨놓았을 때. 자, 10년 후에 상속세가 어떻게 될 거냐? 분명히 재산가액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쵸? 재산가액이 48억 원이었던 게 10년 후에는 더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자, 증가했을 때 채무도 동일하고 그랬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자진 납부할 세금이 13억 3,300만 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사전에 증여를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될까를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자, 과세가액이 여기서 상가 빌딩을 배우자한테 6억 원어치를 증여해주고 자녀 2명한테 각각 5억 5억 그래서 총 16억 원을 증여를 해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상가 빌딩을 가지고 16억 원을 미리 증여를 했다. 그랬을 때 이제 얼마나 이제 상속세가 줄어드는지 보시면은 16억 원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가 됐겠죠. 그러면은 이제 자진 납부할 세금이 5억 원으로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은 상속 재산가액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속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속세만 내는 게 아니죠.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세도 내야 돼요. 그래서 증여세도 계산을 해보시면은 자, 배우자는 6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10년 동안 증여받은 게 하나도 없다면 6억 원이 공제가 되고요. 자녀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이 공제가 돼요. 그래서 5천만 원만. 근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증여받은 게 없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표를 계산해서 우리가 신고세액까지 계산을 하면은 자진납부 세금은 7,760만 원인데 자녀가 2명이었기 때문에 자, 2명 하면 1억 5,52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전 증여를 했을 때 이 증여세 더하기
상속세 두 개를 더한 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사전 증여를 했을 때 사전 증여가 없는 것보다 자, 이렇게 1,000원이 더 붙는 거니까 거의 6억 원 정도의 이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실제 이거랑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들도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10년 이내에 만약에 다른 거를 증여를 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증여 공제가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소개한 것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의 고객들 계실 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세무사 또는 이제 회계사님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세금 계산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말씀하실 때 결국에는 뭐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 재산가액을 줄이면 당연히 상속세가 줄어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이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우리 법령에서 추정상속재산이라든지 간주상속재산 같은 거를 계속 넣고 있잖아요. 그 합산증여재산가액도 더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상속세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는 건 조금 위험하고요. 항상 이렇게 전문가랑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속세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증여세를 통해서 같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